네, 저는 GGUC 5기 홍성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긴장을 좀 심하게 하는 타입이어가지고 대본을 좀 눈치를 보고 대본을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안 쓰는 노트북으로 홈서버 구축하기입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요 말씀드리고 서버 기초 환경 및 원격 접속 설정, 네트워크 아키텍처 및 외부 접속 설정, 그리고 보안 강화, 기타 설정, 간단한 더 테스트 순으로 발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시대에 굳이 홈서버를 만들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오래전에 사두고 더 이상 쓰지 않는 노트북이 한 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스티커도 좀 안 예쁘게 이렇게 붙어 있고 사양이 막 좋은 편도 아니어서 잘 팔리지도 않을 것 같고 팔더라도 얼마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냥. 근데 또 이게 사양이 엄청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뭐 램도 16기가 달려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로컬 LLM 올려서 뭔가 실험해볼까 했는데 GPU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방향을 좀 틀어서 외부 LLM API를 연결해서 오픈클로우 같은 거라도 좀 만져볼까 했는데 비용이 아쉬워가지고 그냥 공부도 할 겸 해서 홈서버 한번 만들어보자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홈서버가 있으면 이런 장점들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프로젝트 할 때 아무래도 온프레미스 서버로 진행하면 클라우드 비용도 아낄 수 있고, 비록 제 노트북에는 GPU가 없어서 AI 관련해서 실험하는 건 제약이 좀 있지만 그래도 DB 올려서 쿼리 날려본다던가 하는 등의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또 해킹을 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는 보안상 중요한 개인 문서 같은 것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홈서버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네트워크나 보안 등의 분야를 찍먹하면서 공부가 됩니다. 우선 서버 OS로 우분투 설치해줬고요. SSH 원격 접속 환경도 설정해줬습니다. 백엔드 공부를 위해서 자프링도 설치해줬고요. 처음에 홈서버 구축을 하려고 보니까 집에 남는 랜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첫날에는 일단 와이파이망으로 사설 IP 활동받아서 맥북에서 SSH 원격 접속 설정하고 기본적인 백엔드 환경 세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에 랜선 구매해서 연결해줬는데 이게 일반적인 데스크톱 OS처럼 랜선만 연결하면 바로 자동으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유선으로 전환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네트워크가 완전히 끊기면서 먹통이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우분투는 이제 일반 데스크톱 OS랑 달리 이제 그 하드웨어를 물리적으로 연결을 해도 관련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기본적으로는 비활성화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랜선을 꽂았는데도 서버가 IP를 받아오지 못한 거는 이제 DHCP 프로토콜을 받아들이는 랜카드 수신 기능이 꺼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분투의 네트워크 관리 도구인 넷플랜 설정 파일을 직접 이렇게 수정을 해야 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코드를 입력하고 난 뒤에 랜선이 이제 인식이 됐고요. 이때 일반 PC 환경이 얼마나 편리한가 한번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플랜 설정을 통해서 이제 유선랜 인식시킨 다음에 할당받은 IP 주소를 확인하다가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대다수의 가정집은 외부 메인선이 거실에 공유기로 먼저 들어가고 그 공유기가 방화벽 역할을 하면서 내부 기기들에게 이제 사설 IP를 뿌려주는 NAT 구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좀 다르더라고요. 외부 메인선이 단자의 통신사 모델에 먼저 꽂히고 각 방의 벽 램포트로 바로 공인 IP를 독립적으로 쏴주는 다중 공인 IP 할당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제 방의 벽 램포트에 연결된 서버는 공유기를 거치지 않고 통신사로부터 직접 공인 IP를 바로 할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풋포워딩이 필요 없어진 건데요. 네트워크 수업을 아마 대부분은 들으셨겠지만 풋포워딩이 뭔지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풋포워딩은 외부 네트워크에서 공유기의 공인 IP로 접속을 시도할 때 공유기가 이를 내부 사설망에 있는 특정 기기로 길을 이렇게 찾아서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설정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제 서버는 애초에 공인 IP를 직접 들고 있으니까 풋포워딩 과정이 생략돼서 간편했던 거죠. 그래서 별도의 풋포워딩 설정 없이 외부 접속이 가능하니까 처음에는 편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기술적으로는 되게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공유기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유기가 이제 방화벽 역할을 해주는데 제 서버는 그냥 모든 포트가 전 세계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까발려져 있는, 그래서 이제 자동화 해킹봇들의 먹잇감이 되기 딱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보안 설정을 좀 진행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우선은 이제 무차별 대입 공격, 그러니까 브루트포스를 막아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기존의 텍스트 패스워드 로그인 방식을 완전히 폐쇄했어요. 그리고 암호 알고리즘 기반의 SSH 비대칭 키 인증 방식으로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해줬습니다. 제 맥북이 가진 개인 키가 일종의 열쇠 역할을 하고, 열쇠가 없는 외부 공격자는 로그인 시도조차 못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우분투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설정들을 자꾸 놓치더라고요. 이게 메인 설정 파일인 콘피그에서 패스워드 인정을 분명히 노로 바꿨는데 외부에서 계속 패스워드 로그인이 허용이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우분투 초기화 도구인 클라우드 이닛이 관리하는 하위 디렉터리의 설정 파일이 메인 설정을 덮어 쓰고 있더라고요. 이거 파악해서 이제 하위 설정까지 확실하게 패스워드 거부를 하게끔 해뒀습니다. 그래서 인증 방식을 키 기반으로 전환한 다음에는 SSH 포트 번호를 변경해줬는데요. SSH 국제 표준 포트가 22번입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22번이 국제 표준이다 보니까 전 세계 자동화 해킹봇들이 이 22번 포트가 열려 있는 컴퓨터를 다 스캔하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무한 반복 접속 시도를 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기본 포트를 그냥 제가 임의의 포트로 변경을 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포트 번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자동화 공격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화면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설정한 포트에서 SSH가 정상적으로 대기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 방식을 강화를 하고 포트를 숨긴 다음에는 이제 서버 자체의 네트워크 방어망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요. 우분투 기본 방어벽 도구인 UFW를 활성화했습니다. 인프라 보안의 가장 기본 원칙은 모든 접근을 거부하고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 이 원칙에 따라서 외부에서 서버로 들어오는 모든 트래픽을 기본적으로 전면 차단해뒀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사용하는데 꼭 필요한 딱 2개의 포트만 예외 규칙으로 허용을 했는데요. 원격 제어를 위해서 이제 아까 우회해뒀던 SSH 보안 포트랑 향후에 이제 스프링부트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될 8080번 포트입니다. 이 두 포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만 가지 포트는 네트워크 수준에서 물리적으로 봉쇄가 된 상태입니다.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2개의 포트만 얼라우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화벽으로 통로를 제한을 했더라도 열려있는 포트 역시 해커가 집요하게 스캔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찾아낼 수가 있는 구멍이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실시간 침입 차단 시스템인 fail2ban을 도입을 했습니다. fail2ban은 서버의 인증 로그 파일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다가 악성 해킹봇으로 의심되는 IP를 포착하면 방화벽 시스템과 연동해서 해당 IP를 동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도구인데요. 정책을 설정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다음과 같은 보안 정책을 설정했습니다. 공격자가 10분 안에 비밀번호나 키 인증을 5회 이상 실패하는 명확한 공격 징후가 포착이 되면 시스템은 이를 정상 사용자가 아닌 자동화 공격 봇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UFW 방화벽 규칙에 해당 IP를 등록해서 1시간 동안 완전히 격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안 설정은 끝이 났습니다. 보안 설정 끝낸 뒤에 이제 뭐 간단한 기타 설정해줬는데요. 일단 노트북은 서버 전용 장비는 아니기 때문에 24시간 구동을 위해서는 하드웨어 특유의 제약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일단 덮개를 닫으면 노트북이 당연히 잠자기 모드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서버는 24시간 켜져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덮개를 닫아도 계속 켜져 있게끔 설정을 해줬고요. 또 배터리를 계속 전원을 이게 켜놓다 보니까 꽂아놓다 보니까 배터리 부풀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우분투 커널에서 배터리가 80%까지 충전이 되면 물리적으로 전류를 차단하도록 설정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기타 설정 몇 가지를 해줬고요.
첫 세미나 때 제가 참석했을 때 현수님께서 부하 테스트 진행하셨던 걸 보고 저도 영감을 좀 얻어서 간단하게 부하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WRK 썼고요. 맥북에서 이제 외부 IP로 요청을 보내면 네트워크 지연이라는 외부 변수가 섞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서버 엔진만의 한계를 측정하고자 서버 로컬 환경 내부에서 직접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세 가지 API를 만들었는데요. 동접자를 1명에서 200명까지 점진적으로 늘리면서 총 18번의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얻은 RPS 결과와 성능 보완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랑 표는 동접자 수의 변화에 따른 각 API의 초당 처리 요청 수, 그러니까 리퀘스트 퍼 세컨드의 추이를 나타냅니다. 세 가지 핵심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성능 보완점의 발견입니다. 아무런 로직이 없는 헬로 API 결과를 보면 동접자가 10명에서 25명 구간으로 갈 때 RPS가 소폭 상승하고 그 뒤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정체되는 흐름을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제 서버가 물리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최대 처리량의 한계선이 동시 접속자 25명 부근이라는 점을 관찰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순수 CPU 연산이 가진 높은 비용입니다. 헬로 API에 비해서 SHA 256 암호화 연산을 1000번 반복 수행하는 해시 API는 초당 처리량이 약 11배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는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전혀 없더라도 어플리케이션 내부의 알고리즘 연산 과부하만으로도 인프라 전체의 가용량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수치로 알게 해줍니다.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패스워드 해싱이나 이미지 프로세싱 같은 그런 고연산 로직을 분리하거나 이제 최적화해야 되는 이유를 체감을 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인메모리 DB의 효율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H2 데이터베이스를 전체에 조회하는 게스트 API는 4200 RPS를 기록해서 해시 API보다 3.2배 이상 빠른 처리량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는 디스크 병목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메모리 내에서 연산이 완료되는 인메모리 DB인 H2의 특성 덕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MySQL이나 오라클이나 포스트그레스QL 같은 디스크 기반의 RDB를 썼으면은 성능이 많이 안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연 시간, 그러니까 레이턴시 지표의 분석 결과인데요. 화면의 그래프는 동접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상위 5%의 사용자가 겪는 지연 시간인 P95 레이턴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줍니다. P95라는 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체 요청의 95%가 얼마만큼의 시간 이내에 처리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P95가 이제 2초다 하면은 이제 95% 사용자는 그러니까 그 95%의 요청은 2초 안에 처리가 되고 나머지 5%는 2초 이상이 걸린다. 이런 뜻인데요. 앞선 슬라이드에서 보셨듯이 동접자가 10명일 때나 200명일 때나 사실 RPS 자체는 거의 동일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가장 가벼운 헬로 API P95 지연 시간만 보더라도 동접자 10명일 때는 한 3ms 정도에 불과했던 응답 속도가 200명쯤 되니까 이제 거의 170배 가까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이제 서버 자원이 이미 포화 상태에 도달했고 컴퓨터가 처리량을 더 이상 늘리지 못하고 외부 요청들을 내부 큐에 이제 쌓아둔 채 응답을 지연시키고 있었음을 의미하는데요. 인프라를 평가할 때 단순히 평균 응답 속도라는 함정에 빠지기 쉽지만 실제 대다수 사용자의 경험을 결정짓는 것은 이렇게 부하가 몰릴 때 발생하는 레이턴시겠구나 하는 것도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한 테스트 몇 가지 해보면서 이렇게 몇 가지 배워볼 수 있었고요. 마무리입니다. 네, 처음에 홈서버 만들기를 했을 때 사실 너무 쉬운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그냥 리눅스 깔고 전원 켜두고 어떻게 하다 보면 서버 되겠지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쉽지 않았고 AI한테 질문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제 클라우드가 얼마나 편리한가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제가 설정했던 이런 네트워크 설정이나 보안 설정 이런 거를 다 추상화하고 가려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의 편리함도 한번 느꼈던 것 같고 또 네트워크 수업이나 데이터베이스 수업 때 배웠던 것들을 이제 실습이니까 나름 그래서 또 좋은 복습도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 뭐 굴러다니는 노트북 하나 있으면 홈서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재미도 있고 배우는 것도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